다음 질문 볼까요? MYKRN223님이신데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신경 감각 저하와 혈액순환 장애로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아 발의 작은 상처도 괴사로 진행될 수가 있으므로 꼭 신발을 신고 운동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요즘 병원에 괴사로 풋, 토, 앰퓨테이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의사분이신 것 같아요. 이 앰퓨테이션이 뭐냐면 그냥 절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말초 부위에 신경병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감각을 잘 못 느끼고요. 작은 상처가 이제 아무질 않아요. 내가 상처가 생기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괴사가 오니까 거기를 절단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지금 뭐였냐면 맨발 러닝. 우리가 요즘에 러닝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근데 특히 또 맨발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 피해야 돼요. 그리고 러닝이 엄청 유행인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항상 중간중간 내 발가락 끝을 체크를 해야 돼요. 러닝을 하게 되면 아무리 운동화 좋은 거 신어도 우리가 발끝 쪽에 자극이 가야잖아요. 그러면 그런 작은 상처들이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엄청난 괴사로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발 주변을 너무 습하지 않고 그리고 중간중간 상처 부위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편한 신발을 신고 완벽하게 양말까지 신고 달리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내 친구는 10년 전 피부과 가서 홍조 치료받다가 검게 변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의사 실수인가요? 홍조 치료면 아마 이제 홍조 레이저, 혈관 레이저를 썼을 텐데 자, 가능성은 일단 첫 번째로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혈관 레이저라는 것도 결국 혈관을 파괴가 되는데 혈관이 파괴되면은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죠. 그러면은 염증 반응 때문에 색소 침착이 뒤어생길 수가 있어요. 막 그분이 너무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전이었으면 또 혈관 레이저 같은 것들이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의 경우에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좀 생각보다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멍도 심하게 멍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위 색소 침착 생기는 경우들 있죠. 우리가 혈관이 터졌는데 혈관이 터졌었을 때 헤모글로빈, 우리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헤모시데린이라는 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헤모시데린, 뭐랑 이름이 비슷하죠? 시데린, 멜라닌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에 사촌관계에 있는 애예요. 심하게 꽝 부딪혔을 때 색소 침착이 되게 오래 가는 경우가 뭐냐면 이 헤모시데린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토닝으로도 잘 안 빠져요. 저 같은 경우도 이 헤모시데린 때문에 침착이 생긴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와 혈관 레이저를 같이 잘 써줘야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서준1617님이신데요. 궁금한 게 피부가 깨끗했다가 턱보토스를 맞고 매번 2-3개월 뒤에 유전의 여드름이 폭발하거든요. 결론은 턱보토스를 맞고 2-3개월 뒤쪽에 턱 쪽에 여드름이 생기는데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되게 낮긴 해요. 근데 굳이 이거의 원리를 좀 찾아보자면 턱 근육의 감소가 있을 때 턱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매스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한 2-3개월 뒤 때가 가장 절정으로 턱 근육이 줄거든요. 안에 있는 근육이 줄니까 살의 탄력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모공 부위에 뺑뺑했던 부분들이 안에 있는 부분의 근육이 줄니까 어떻게 돼요? 모공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모공이 막히면서 여드름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모공이 안 막히게끔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클렌징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내가 모공을 막을 만한 행동들 대표적으로는 선크림이나 뭐 메이크업 같은 것들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만 관리하면은 아마 이런 현상들은 잘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IU3VN1-2 이분이신데요. 볼에 여드름 흉터가 남았어요. 세안을 해도 안 돼요. 노스카나 여드름 흉터 제거되는 연고 발라도 되나요? 자, 노스카나가 또 한창 또 유튜브로 붐이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노스카나는 크게 세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헤파린, 좀 흉터 조직을 좀 부드럽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알란토인, 이 알란토인은 결국은 각질 연화를 좀 시키고요. 그리고 좀 피부 재생을 좀 촉진해주는 이런 원리가 있고요. 세 번째로 포함된 게 세팔린이라고 해서 이게 양파 추출물인데 이러한 것들이 섬유아세포라는 즉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이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주는 걸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노스카나 연구의 사실은 핵심적인 건데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흉터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막고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연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흉터 중에서 또 어떤 흉터에 도움이 되냐면 살짝 좀 부풀려고 하는 그런 흉터들 그리고 좀 여드름 후에 붉은 자국이 조금 있는데 얘네가 좀 오래 가는 경우들 좀 단단해지려고 막 이런 폼을 잡을 때 그리고 수술 후 초기에 좀 단단해진 흉터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효과가 없는 부위엔 또 어떤 흉터가 있을까요? 그게 파인 흉터 그냥 파이고
또 오래된 흉터 이런 부위는 사실 노스카나 연고를 받은다고 그렇게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고 발라주면은 적재적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VT8VU님인데요. 구주위염 진단받았는데요. 입가 쪽 웅이 아버지 라인, 붉어짐. 이게 LDM으로 진정될 수 있을까요? 또 리쥬란 시술로 장벽 개선 도움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이 구주위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가정용 LDM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쥬란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피부 장벽 개선 효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입 주변에 이렇게 웅이 아버지처럼 생기는 이러한 피부염 중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간과하는 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양치 같은 거, 치약 같은 것들이 포함된 걸로 마무리할 때 양치하고 나서 강력한 계면활성제가 피부 표면을 드라이업 시키면서 굉장히 이 부위가 예민해질 수가 있고, 거기다가 밥 먹거나 뭐 할 때 입을 자주 닦는 분들은 물리적 마찰 때문에 입 주변이 굉장히 자극받을 수가 있고, 남자분들 면도를 또 하시는 분들은 자극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상받은 부분은 리쥬란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차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피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걸 써야 돼요. 이 입주위에 구주위 염증 생겼다고 리쥬란부터 먼저 맞으라는 병원 있으면 그 병원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는 약이나 바르는 걸 먼저 기본적으로 써야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JF3I님이시고, 여드름은 거의 없고 그냥 번들번들 개기름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개기름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피지 파괴술 편 영상이었는데, 자, 당연히 피지 파괴술을 잘 받으면 번들번들한 개기름이 줄 수가 있는데, 이 번들번들한 개기름을 줄이려면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일단 먹는 약으로 줄여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했던 이 피지 파괴술은요, 선별적으로 피지 발달이 많아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여드름이 생기는 부분에 파괴라는 거지, 전반적인 개기름은 먹는 약으로도 생각보다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MYMELODURP님이신데요.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두덩이에 살도 좀 없어지고 애교살도 없어진 느낌인데 어떤 시술을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눈꺼풀 위가 꺼지는 느낌이 드는 걸 우리가 선크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부위가 진짜 이렇게 눈이 깊어지게 되고, 눈 밑쪽에 애교살이 사실 사라진다기보다는 많이 처지게 돼서 그 경계면이 흐릿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실은 이 선크나이에는 현재까지는 가장 안전하게 쓰는 방법은 필러긴 해요. 근데 이제 뭔가 넣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눈 주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탄력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서마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눈은 너무 중요한 안구가 있고 피부가 굉장히 얇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입증된 거를 써야 돼요. 근데 아이서마제가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입증된 장비죠. 근데 제가 요즘에 사실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인간의 진피세포 자체를 넣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리토나 아니면 주브아세, 주변에서 나온 주바세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저도 눈꺼풀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위에 잘 주의해서 쓰면은 어느 정도의 이런 볼륨감이나, 왜냐면 그게 결국은 인간의 진피세포 자체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뭉치는 현상들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주의해서 써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애나님이시고요. 밤에 크림까지 다 바르고 자니 일어나서 물세안으로만 해주고 그 위에 크림을 발라도 될까요? 이건 당연히 사람에 따라 달라요. 피지 발달이 별로 없고 예민한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죠. 당연히. 피지가 좀 적당히 있고 피부 자벽도 약하지 않으면 저는 밤에 그렇게 잤으면 아침에는 약산성 세안제로는 좀 세안을 해주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피지가 아주 많고 피부 장벽 상태가 좀 괜찮은 분들은 아침에도 알칼리성 세안제를 써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호수콩님이시고요. 원장님, 크림 미스트도 결국 크림이기에 유분감이 많은 거겠죠? 라는 거였는데, 크림 미스트는 보통 이제 오일에다가 워터를 같이 섞였다 보시면 돼요. 미세 입자로 분산시킨 결국 에멀전 형태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미스트는 항상 유분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방송 촬영하시는 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오일 미스트 같은 거 뿌리면 이 오일 때문에 조명의 반사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막 오일 미스트를 뿌리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미스트는 언제 뿌리죠?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이 된 상태 그 위에 뿌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모공이 막혀있는데 거기다가 모공을 막을 만한 유분기가 있는 미스트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더 막히면서 트러블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미스트는
최대한 유분기가 없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유분기가 없이 건조함을 잡냐?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중 히알루론산이었어요. 히알루론산을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을 넣으면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 피부 좀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물을 최대한 좀 머금게 되고요. 그리고 고분자량이 이러한 유분감이 있는 밀폐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모공을 좀 덜 막는 타입의 밀폐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미스트를 쓸 때는 이러한 크림 미스트나 오일 미스트처럼 유분기가 있는 걸 쓰지 않되 수분으로 되어 있는 미스트 대 이중 히알루론산이 좀 포함된 걸 쓰면 좋겠다. 제가 항상 이걸 좀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재희정 님이시고요. 홈기기 쓰면 보톡스 유지 기간이 짧아지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라고 꼭 답변 부탁드린다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었네요. 그래서 지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톡스는 신경 근육 접합 부위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차단시켜주는 게 보톡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홈기기들은요, 이 근육까지 도달을 못해요. 그 의료용 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쪽까지밖에 어프로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근육 쪽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왠지 쓰고 나면은 좀 보톡스가 효과가 떨어지냐고 착각을 하냐면, 이게 마사지나 문지르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쪽의 근육이 되게 풀어지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움직임이 조금 더 마사지나 기기를 쓰고 나면 잘 움직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고주파나 초음파 기기는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좀 풀어지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 기기를 쓰더라도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콩이님이시고요. 선생님, 흉터 치료도 하시나요? 이마 축소 후에 절개 부위 따라서 흰색 딱딱한 흉터가 생겼어요. 저 흉터 치료 엄청나게 하죠. 학회 발표도 엄청 하고 흉터 치료 엄청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오세요, 흉터 환자분들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거를 여드름 흉터가 아니라 외상성 흉터인 거죠. 수술 후 흉터, 외상성 흉터.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흰색으로 딱딱한 흉터가 됐었을 때, 흉터 치료를 했었을 때 그 흰색 부위가 막 살이 막 저색소에서 막 4살에 가깝게 바뀌는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그 경계 부위의 어색한 부분들이 최대한 내 살과 좀 비슷해지면서 그 경계가 되게 흐려지는 그런 개념인 거죠. 즉, 이러한 흰색 딱딱한 흉터를 치료한다고 흰색이 살색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딱딱한 흉터가 좀 풀어지고 주변의 경계가 굉장히 풀어지게 하는 건데, 그때 치료하는 노하우가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들은 안쪽에 이제 섬유화된 조직들을 좀 풀어주게 하는 장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큐어젯이라는 장비로 또 이러한 주베롭 같은 성분들을 넣어서도 자극을 주고, 또한 좀 열을 가해줄 수 있는 장비들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복합 시술을 해서 그쪽을 풀어주게 하는데, 이런 외상성 흉터, 수술 후 흉터는요, 오히려 여드름 흉터, 콕콕 찌르는 듯한 모양의 모공성 흉터보다 훨씬 치료가 쉬워요. 치료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레이저를 딱 쓴다고 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흉터의 모양이나 흉터의 형태, 위치에 따라서 시술이 다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흉터 시술을 오마카세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흉터 시술을 하는데 무슨 레이저 들어가고요, 5만원 추가되시면 무슨 레이저 포함됩니다, 이런 데서 흉터 치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흉터 치료는 항상 그 사람과 그 부위에 따라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GG제트님이시고요. 필링이나 레이저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필링과 레이저 주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영상이 닭살 편이었거든요. 모공각화증. 자, 당연히 필링 주제를 어떤 거를 쓰냐, 어떤 레이저를 쓰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간격은. 모공각화증, 우리가 닭살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모공각화증 같은 경우에는 필링 주제를 저는 조금 강한 편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간격으로 이제 간격을 띱니다. 한 달 간격으로 하는데, 만약에 레이저가 당연히 어떤 레이저냐에 따라 또 간격이 달라지는 게, 프락셀 같은 것들을 저 쓰지는 않거든요, 이 모공각화증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쓸 때는 저는 V빔, 혈관 레이저나 색소토닉 레이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달 간격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 필링을 한 달 간격으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 크로스로 이러한 레이저를 한 달 간격으로 해서 결국은 한 2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치료를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또 가정용 이 LDM 영상편이었는데, 이걸 사용함으로써 기미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까요? 라는 떠니님이셨는데, 가정용 LDM 정도의 주파수가 기미를 더 악화시킨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반복적인 문지르는 행위는 기미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홈디바이스는요, 계속 문질문질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그렇게 막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누르고 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그 기능을 빼고 그냥 그 문지르는 행동 자체가 마이크로 트라우마, 미세한 염증을 유발해서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최대한 조금 문지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컨택, 접촉만 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방식이 조금 더 기미를 악화시키는 건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질문은요. 이건 제가 칠판에다 직접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AMORRUU7812님이신데요. 자, 이분은 제가 좀 이렇게 칠판에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좀 많이 했죠. 이분은 지금 뭘 했냐면 2달 동안 알칼리성 세안제를 썼어요.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마스크팩을 했대요. 자, 근데 그 후에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 번 하다가 또 너무 건조해서 또 안 했대요. 또 며칠 전에는 알갱이가 큰 거를 얼굴에 얹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빡빡 문지르다가 그 다음날 붉은 반점과 옅은 붉은기가 평상시에도 생겼고 햇빛 보면 반응성으로 열감과 붉음증까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지금 벌써 악화요인을 몇 개 있냐면 첫 번째,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했는데도 계속 야알칼리성 세안제를 쓴 거예요. 야알칼리성 세안제와 약산성 세안제가 나눠있는데 야알칼리성 세안제는 세정 능력이 좋지만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또 더 예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매일매일 마스크팩을 했는데 이 매일매일 마스크팩 한 게 진경 효과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받은 상태에서 마스크팩을 자주 하는 건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그물망이 뻥 뚫려 있는 피부에다가 자꾸 뭔가를 넣어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필터링이 안 되고 계속 피부에 자극을 주니까 염증 반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각질 제거를 또 한 거예요.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을 사포질로 밀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또 느끼셨어. 이미 건조했대. 건조해서 또 안 했대요. 근데 또 며칠 전에 알갱이가 큰 거를 얼굴에 얹어두고 빡빡 문질렀대요. 알갱이가 큰 거를 빡빡 문지르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국 약간 스크럽 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하나도 부족한 만한 악화 요인을 벌써 4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붉은 반점과 붉은기가 평상시에도 생겼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니까 운동이나 뭐 뜨거운 막 난방되는 곳에 들어갔었을 때 빨개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붉은 기운이 생겼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다? 피부 장벽이 이미 손상을 받았다. 피부 장벽이 손상. 그러니까 당연히 열감이나 붉은 기운이 피부 장벽이 손상받았을 때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붉은 반점은 하루 만에 전부 다 사라졌는데 반응성 홍조가 심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붉은 반점은 모낭염이었을 수도 있어요.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루 이틀 안에 잘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응성 홍조, 즉 홍조 이꼴 뭐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홍조는 뭐다? 피부 장벽이 약한 거예요. 손상받은 겁니다. 피부 장벽 손상. 그러니까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나요? 혈관이 확장돼서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자, 그러면 피부 장벽이 손상받았는데 본인이 악화된 행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1번, 클렌징을 최대한 안 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분이라면 뭘 중단해야 된다? 첫 번째, 메이크업 무조건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받았을 때는요, 선크림도 중단시켜요. 근데 원장님, 밖에 나가야 되는데 선크림 안 바르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는 선크림을 안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부가 예민한 상태에서는요, 차라리 뭐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차에서 실내로 이동할 때는 일부러 선크림을 안 발라주는 거예요. 왜 선크림을 바르지 말라고 그러냐면 선크림을 또 집에 와서 닦아낼 때, 클렌징 할 때 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은 뭘까요? 클렌징도 뭘로? 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민할 때는. 그냥 무릎 까졌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무릎 까졌는데 거기다 메이크업하고 거기다 선크림 바르고 또 비누로 닦아내면 어떻게 돼요? 무릎 까진 부위가 엄청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습을 해주는데, 자, 이때도 보습을 막 야, 어디 브랜드 거 좋대 라고 하면서 되게 막 고기능, 막 색소 침착 막아준대, 막 이런 거 쓰는데 일단은 보습제를 발라내 따갑잖아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습제는요, 무색, 무향의 자극성이 없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만 발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 이런 예민한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님이신데요. 자, 사우나 오래 했더니 얼굴볼에 너무 홍조가 심해졌는데 일시적인 거겠죠? 이걸 해결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근데 물론 사우나라는 행동이 얼굴의 혈관을 확장시켰지만 너무 심해졌다는 얘기는 피부 장벽이 손상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받았을 때는 뜨거운 증기는 피부에 쥐약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지 마시고 사우나도 중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CI 이윤 백사님이신데 검은색 점이 하나 보이는데 수직으로 누르면 아픕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눌렀을 때 아픈 종양 7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피부과 전문의 시험 때 달달달 외우는 왕족보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뭐 더마토 파이브로마가 있고 뭐 뉴로마, 뭐 엔지오 라이포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티눈, 사마귀일 수도 있어요. 티눈이랑 사마귀 병변 중에 특히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 쪽에 이렇게 좀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속살에다가 좀 각질화된 변변이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르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눌렀을 때 좀 통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종양일 수도 있지만 티눈이나 사마귀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병원에 와서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임유진 님이시고요. 여자 긴 손톱으로 얼굴을 살짝 긁혀서 페인 흉터가 생겼는데 없앨 수 있나요? 한 달 전쯤 상처가 입었는데 작은 상처였어서 그냥 연고만 발라주고 했는데 한 달 지난 지금 약간 페인 흉터가 남았어요. 빨간 흉터야 뭐 시간 지나면 사라질 텐데 페인 건 흉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앨 수 있나요? 치료는 언제부터 해줘야 하나요? 사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페인 건 흉으로 남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흉터는 최대한 초기에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어떤 얘기하냐면 뚜껑만 닫히면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피부의 겉면이 이렇게 우리가 날아갔을 때, 손상받았을 때 얘들이 겉면만 잘 아물게 되면은 바로 초기에 약간 붉을 때도 치료가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흉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보고 치료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계속 이외 논문이 나오면서 초기에 만들어지는 혈관도 흉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흉터 치료의 개입은 초기부터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혀져 있죠. 이런 외상성 흉터, 손톱으로 긁거나 이런 흉터들은 생각보다 치료가 오히려 여드름 흉터보다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병원에 오시면 생각보다 쉽게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33개 대답을 했는데 촬영 시간은 되게 길어졌는데 이게 좀 편집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런 질문 대답 시간은 이제 앞으로 좀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소통하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꼭 이런 시간을 갖던 댓글을 달아드리든 어떻게든 제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꼭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는 저도 피부심에서도 라이브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 제가 공지하면 같이 와서 뭐 피부 얘기도 나누고 궁금한 얘기, 살아온 얘기 이런 것도 좀 나누죠. 지금 사실 이 부심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33만 구독자 할 수 있었던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피부심 심혈채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